자, 중국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동광동과 중앙동의 역사 그리고 그쪽에서 일구어졌던 문화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광동이라는 지명이 동역동자의 빅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곳이 이제 과거 조선 후기 초량 외관 시절에 동관이 있던 곳이다 해서 동관동이 발음이 조금 어색하니까 동광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광복동의 동쪽에 있어서 동광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광동은 조선 후기 초량 외관이 설관이 되었을 때 외관의 이 동관, 즉 무역과 관련한 시설들이 주로 있었죠. 관수가가 인근에 있었고, 그리고 계시대청, 재판가, 그리고 동양사절 이런 것이 이 동광동 1가에서 3가에 걸쳐서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동광동은 이 뭐랄까 전반적으로 이제 동경계 용역이 조금 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부산 데파트,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광복점 건너편에 있는 부산 데파트에서부터 해서 백산기념관 앞을 건너서 대청동을 또 건넙니다. 대청로를 건너서 40계단 쪽으로 해서 거의 영주동에 이르는 곳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북으로 길게 이제 펼쳐져 있는 이런 이제 동해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동해 경계를 볼 때에 뭐 큰 강, 하천 아니면 내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서로 경계가 되는 곳이 많은데 중구 지역의 동들은 보면은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청동의 경우 광복동과 대청로 도로를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대청로 도로에서 광복동 쪽으로 넘어가서도 일부는 또 대청동으로 되어 있고, 용두산의 경우는 동광동, 대청동, 광복동 이 세 지역이 이제 맞물려 있는 뭐 이런 지역이 되어서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동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동광동의 역사는 1678년이죠. 이 과거 지금 수정시장 일대에 있었던 과거 두모포 회관이 용두산 중심으로 이전해온, 즉 초량 외관으로 이전해서 초량 어관이 설관이 되었을 때 이 외관의 이제 동관과 서관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용두산의 경계로 동관은 주로 무역, 그리고 서관은 주로 외교와 관련된 이런 공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동관 지역은 주로 무역과 관련한 이 장소였습니다. 이 일대가 동광동 1가에서 3가에 해당되면서 오늘날은 이 과거 중앙동과 이제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오랫동안 관광과 무역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꽤 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동광동의 어떤 전반적인 역사를 보면은 1가에서 3가는 이 조선 후기 외관과 관련한 역사, 그리고 이제 일제시기 백산 안희재 선생께서 활동했던 공간, 그리고 1920년에 박재혁 의사가 부산경찰서에 이제 폭탄을 투척했던 이런 역사, 그리고 일제 시기에는 이제 부산부청을 비롯해서 부산경찰서, 세무서 이런 주요 기관들이 소방서까지 거의 동광동 1가 일대에 주로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게 있고요. 동광동 4가와 5가는 이 과거 외관 시절에 외관을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왔다는 영성 고갯길이 이제 이곳으로 연결이 되고, 다음에 이곳에 이제 쌍산이 있었던 것이 1909년부터 13년 사이에 이를 깎아서 이 땅을 메꾸는 착평공사가 이루어졌던 곳. 이 착평공사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의 관광문화 특구로 되어 있는 이제 소위 40계단이 이제 이곳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 개항 이후에 그 서구의 어떤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부산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인천을 거쳐서 서울 가는 항로보다 부산을 거쳐서 다시 여기서 인천으로 가서 서울 가는 경로였기 때문에 이 근대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처음 발을 디뎠던 이런 곳이자, 또한 동광동 4가와 5가 일대는 사부담 목사를 비롯해서 올빈에 이르기까지 많은 초기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고, 또한 몇몇 분들은 이곳에서 선교 활동하다 돌아가시고 그곳에 당신의 묘를 만들었던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에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소도 이 동광동 산자락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역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 동광동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조선 후기 초량 외관이 이제 용두산 중심으로 설관이 되면서 외관의 동관, 즉 일본과의 어떤 무역과 관련한 어떤 시설들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외관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앞 시간에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과거 외관이 있었던 자리가
1876년 우리가 소위 강화도 조약이라는 체결을 맺고 난 이후에 근대 개항이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외관 지역이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에 일본과의 물자 교류가 이제 굉장히 활발해짐에 따라서 1883년 6월에 제조선국 일본인민 통상장정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83년 6월입니다. 이로써 이해 10월 달에 그 인천 원산과 더불어서 부산 해관이 개설이 됩니다. 지금은 세관이라고 합니다만은 당시는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해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해관은 1887년까지 청나라가 추천하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외국인들이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개항은 되었지만 선창은 외관 시절에 쓰던 뭐 소위 그 직개발 형태의 이 작은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가 뭐 700평 정도 규모에 불과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출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청나라 리용장이 추천한 하문덕 로버트 하트라는 그 해관장이 부임해 오면서 그 항만 설비 확충 공사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관장 로버트 하트가 그 해관 부지 매립 허가를 구한국 정부로부터 이제 공사비 천량과 함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매립을 하는데 1887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88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관의 선착장을 확충하고 그리고 이 수출입 물동량들 가운데서 밖에서 노지에 두어서 이제 비를 맞아서 안 되는 것들을 또 쌓아두는 해관 창고까지 이렇게 마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89년 10월 달에 별도의 공사비를 받아서 이 해관 잔교까지 만들고 이제 보세 창고도 세웠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해관 선착이 있었던 이 부지는 과연 어디였던가? 뭐 많은 분들이 부산 데파트 자리가 과거에 해관 선창이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산 데파트 뒤에 과거에 봉화 주차장이 있다. 2019년에 작년에 이제 건물이 들어섰죠. 자, 해관이 1883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면은 1876년에 이 근대 개항이 되고는 뭘 했느냐라는 의문이 나오겠죠. 사실은 이제 근대 개항 당시에 조선으로서는 이 소위 관세 개념을 온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항 2년 만인 1878년에 관세라는 것에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수종동에 두모진 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두모진 해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수정동 수정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부산진 세무소 앞에 두모진 해관과 관련해서 표석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모진 해관은 강화도 조약에서 체결한 조일수호 조약에서 그 일본에 대한 무관세 조항이 마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교역을 하는 조선 사람에게만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약을 지키면서 일본의 물자가 조선으로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묘책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일본은 부산항에 군함을 무력으로 끌고 오는 등 해서 이 관세를 철폐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무력적인 어떤 뭐 폭압적이었죠. 어찌 보면은 이런 강압에 의해서 세관은 문을 열고 3개월 만에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두모진 해관 사건이라는 말로 이제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3년 11월 3일에 처음 부산 세관을 열고 영국인 로버트 하트를 해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로버트 하트가 왜 왔느냐? 당시 한국은 정치적으로 청나라의 지배권에 있었고 청나라는 또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해서 이 관세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이를 전수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총세무사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랑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 이제 서구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로버트 후이모로는 프랑스인 피리가 이제 4년간, 영국인 헌터가 약 또 10년간, 로버트 프랑스인이죠 3년간, 그리고 영국인 오스폰이 약 3년간, 이탈리아인 페로리 2년간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들 해관장 시절에는 이제 관사가 지금 중구청 바로 옆에 있는 동광펜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일본의 조선 지배가 현실화되면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1906년 1월 달에 일본이 야마오카 요시카즈로가 이제 세관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후로 일본이 이제 관세와 관련한 것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부산경찰서가 강화도 조약되면서 조일수호조기 부록 3관에 의해서 동래부창 홍우창과 일본
곤도라는 그 일본 관리관 사이에 부산구 국외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것이 1877년 1월 30일, 그러니까 근대 개항 체결 이후에 거의 1년 11개월 만이죠. 이 조약 때문에 일본이 정강거리지라 부르는 이제 조계지가 옛 초량회관 일대인 이제 용두산 주변에 이제 설정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외교기관 및 거리민 보호기관으로 관리관이 파견이 되어죠. 그 가운데서 1879년 10월에 일본 영사관이 이제 건립이 되고 1880년에는 관리관 대신에 영사가 파견됩니다. 그러다가 곧 이어서 거류지에 보안사무를 전담할 경부 및 순사를 부산에 주재시키면서 일본 영사 직소가에 두고 경찰 사무를 이제 집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의 부산 경찰서가 1874년 일본 관리관청에서 관장하던 경찰 업무를 인계받아서 1880년에 4월에 창설이 됩니다. 창설 당시에는 초량회관 공청이었던 옛 봉래초등학교 자리 옛 초량객사를 청사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서가 영주동에 자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대성학자 이 박기종 선생께서 1894년에 오늘날 부산시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부산항 경무관을 맡기도 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그 모든 것을 자제하기보다는 조선 정부와 서로 협의하에 있던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초대 경무관으로 박기종 선생이 임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890년에 동광동, 그러니까 지금 광복동하고 서로 맞물려 있는 곳이죠. 이곳에 이 건물을 준공해서 청사로 사용하다가 다시 또 이전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이 이제 화재로 소실되니까 이 용두산 그 동남쪽 기슭에 새 청사를 지었다. 그래서 2층 서구식 목조 건물로 된 청사는 외벽은 이제 널판지로 다닥다닥 포개서 만든 이런 구조, 소위 말하는 비늘판 구조라 그러죠. 마치 이제 생선 비늘이 서로 물고 있듯이 널판지가 아래쪽을 위쪽이 이렇게 덮는 식으로 해서 쭉 세로로 나열되는 이런 방식이고, 서구식 창문에다가 일본식 팔짝 지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경찰서가 1924년 6월 9일 날 지금의 중부경찰서 자리로 이전을 해갑니다. 자, 동광동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재생병원이 있습니다. 이 재생병원은 1876년 근대 개항이 되자 곧바로 옛 초량회관의 이 일대관옥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개시대청 자리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관립 재생병원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11일 날 개업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산 최초의 서양 의학병원인 일본 관립 재생의료원은 일본 해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생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1879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석영 선생께서 종두법을 이 병원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지석영 선생이 이제 종두법을 배운 그 이듬해인 1880년에 용두산 기슭 남쪽 로얄 호텔 자리로 재생병원을 2층 병원으로 신축을 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립병원으로 바뀌었다가 1914년 3월에 거류민단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후로 부산 부립병원으로 만들어졌다가 1937년에 아미동 현재 부산대학병원으로 부산부립병원이 이전을 해 갔습니다. 자, 동광동의 역사 가운데서 동광동 1가에서 3가에 이르는 공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죠. 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곳이 부산유치원이 있습니다. 부산유치원은 1897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인에 의해서 건립된 유치원입니다. 당시 유치원은 현재 대각사 자리, 당시는 이제 동본원사 부산별원이었죠. 여기에서 일본인들 자녀를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 유치원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1930년경에 과거 부산 일본인 거류민단 역소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광복동 박용상 비뇨기과 있는 뭐 오랫동안 천안곰탕도 이곳에 있었죠. 이 일대로 부산유치원이 이전한 것이 1930년대 중반에 발행된 지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초에 아마 이곳으로 이전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는 그다지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36년경에 지금 영화체험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유치원이 이전을 해갑니다. 대지 500평 가까운 곳에 이제 건평 약 110평의 유치원 목재 구조의 흑벽으로 만들었던 이런 장옥처럼 길게 만들어진 유치원 건물이었는데 2016년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부지의 소유자가 어느 스님에게 기증을 해서 사찰로 잠깐 운영이 되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다시 넘어가서
이것을 이제 부산시에서 매입해서 지금은 이 영화체험박물관으로 거듭났죠. 해방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조신 노산 이은상 선생의 여동생이신 이동희 씨가 이것의 원장을 맡아서 83년에 유치원을 중단할 때까지 맡았다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광동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장소, 백산 안희재 선생과 관련한 백산기념관이 있습니다. 안희재 선생은 경남 의령에서 1885년에 탄생하셨다가 부산에서 백산상회를 하면서 소위 일제 시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우리 많은 의열들에게 이 독립군자금을 보냈던 이런 장소로 또 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해방 직전에 일본에 피체돼서 43년에 조국 해방을 결국 끝내 당신 손으로 느껴보지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이 백산기념관은 95년에 이 백산 선생의 항일 독립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생님 탄생 110주년을 맞는 해에 건립이 됐어요. 건물이 조금 특이하죠. 밖으로 나온 것은 삼각형 삐죽하게 나와 있고 모든 것은 지하 2층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아마 백산 안희재 선생께서 당시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양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남몰래 하는 것을 아마 건축적으로 상징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상의 상호는 선생님의 아호 백산에서 땄다 그러죠. 초기에는 뭐 곡물이나 면포, 해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로 상유를 했다가 1918년에 백산 선생을 비롯한 11분의 자본금 14만 원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했다가 이후 합자회사를 확대 개편해서 백산 무역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제 백산상회와 관련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곳은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의 루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곳이 독립운동 자금의 공급처라는 사실이 일제에 이제 눈치채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1927년에 탄압에 의해서 결국은 자진으로 폐업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제 백산 선생님의 손주 되시는 분 그리고 그 집안에서 백산 선생님의 유품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백산기념관에 가면은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백산상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다. 왜? 원주소로 보면 본정 이정목 12번지로 나타나는데 사실 현재 백산상의 자리는 본정 이정목 10번지예요. 그럼 12번지는 어디냐? 한성 1918로 문을 연 옛 한성은행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 자리가 본정 이정목 12번지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백산상의 자리가 현재의 백산기념관 자리라고 기억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한성 1918 그리고 시민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이 은행은 1903년 이제 당시 황족이었던 이재환 및 친일거도 좀 입에되기 못합니다만은 이완용의 조카인 전 은행장 한상용 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공립 한성은행이라는 명칭으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은행은 사실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폐 주권이 침탈당할 위기에 있다 보니까 대한제국이 한국 정부의 및 그리고 황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은행으로 설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제국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성은행 또는 천일은행을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그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실현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우리의 어떤 금융을 우리의 이 재정을 우리 손으로 하기 위한 어떤 대한제국이 독립성을 갖춘 독자적인 중앙은행 설립을 꿈꾸면서 이 한성은행을 계획했지만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923년에 일본 국내성에서 한성은행주를 소유하게 되면서 2006년 결국은 천주를 소유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동광동의 대청로에서 이제 부산 데파트 쪽은 동광동 1가에서 3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대청로를 건너면은 4가와 5가가 됩니다. 대청로를 건너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죠? 영선고개라고 불렸던 옛 언덕길이죠. 여기 길은 조선 후기 동래부에서 초량회관으로 건너왔던 이 당시에는 이제 쌍산이라는 두 산 때문에 이 언덕을 쌍산 위에 고개 언덕을 넘어왔던 그런 곳입니다. 이 영선고개에 쌍산이 있었던 자리.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였지요. 그리고 부산항 부두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죠. 그래서 쌍산 언덕에 간해루, 그러니까 볼간자에 바다해자, 이래서 간해루라는 정자를 세웠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정자가 쌍산 착평공사 때에
이 쌍산 위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옮겼어요. 지금은 부원 아파트 건너편 골목 안에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가내루도 역전대화제 때 타고 현재는 그 흔적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가내루의 역사, 그리고 또한 영도대교 희생자 위령탑도 이 영성고개에 또 있고, 그리고 일본인 수산재벌 카시별장도 이 영성고개에 있고, 그리고 미국인 의료선고사 찰스 휴스턴 오빈이라는 사람이 세운 전킹기념병원,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얼빈 병원도 이 영성고개에 있었습니다. 동광동 사가 쪽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일단은 40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왜 유명하게 됐는가? 제가 여러 자료와 지도들을 살펴보니까 원래는 이 계단이 있던 장소가 현재 장소에서는 북쪽으로 약 한 25m 간 현재 동광동 새마을금고 맞은편 쪽에 유진봉투가 들어서 있는 건물 고 일대가 과거 40계단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거 이 영성고갯길에서 영성고개 아래에 이 논치어장이라고 해서 소위 이 일대의 정치망어장과 어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내려가던 산 비탈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산 비탈길이 있었느냐? 다른 지역보다도 경사도가 그다지 심하지도 않고 내려가는 길이 완만하게 되어 있었던 비탈길이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상산 착평공사 때 이 비탈길 자리를 헐어내고 평탄화시키는 과정에서 과거 이 비탈길이 있던 자리에 계단을 놓으니까 그 숫자가 40개가 되었다. 이 40개의 계단이 한국전쟁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부산으로 피난 왔던 이 박정우 선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경상도 아가씨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고, 박재홍 선생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일약 대스타로 발돋움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노랫말에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요 라는 이 40계단의 가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억이 그다지 오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억들이 희미하게 잊혀질 무렵쯤 되어서 이명세 감독이 이곳에서 영화를 한 편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영화 제목이 인정사정 볼 것 없사였죠. 이 영화 촬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관광명소로 다시 일약 스타덤에 떠오른 거죠. 40계단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역전대화제라는 정말 그 한국전쟁 피란 시절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메리놀병원 약간 북쪽 자락에 있었던 그 피란민 가옥에서 불이 난 것이 마침 11월 27일이라는 그 북서풍이 한참 기세를 부리던 이 바람을 타고는 이 불씨들이 40계단을 덮치고 건너편 부산역 40계단의 앞쪽에 있었던 부산 우편국까지 덮쳐서 1910년에 지었던 부산의 명물이 세 건축물이 있었죠. 부산역, 부산세관, 부산우편국이었는데 세관을 제외한 두 건물이 이때 화마로 소실되고 맙니다. 아무튼 역전대화제는 상당히 그 규모가 컸습니다. 부산에서 많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역전대화제는 당시 중부의 중심이자 부산의 중심, 무역과 상업의 중심 지역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종전 후에 정부도 올라가고 부산시 나름대로 이 많은 피라민들을 끌어안고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데에 정말 찬물을 끼얹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다. 뭐 이 피해를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떤 분은 약 1조 7,700억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입었다 그럽니다. 뭐 잿더미가 된 집이 3,132채, 그리고 29명이 돌아가시고 6,000세대 3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다. 자, 역전대화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역전대화제 이전에는 부산 우편국, 지금은 우체국이라 그러죠. 우체국이 지금은 대청로 모퉁이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 뒷블록에 있었다 합니다. 그러던 것이 앞블록으로 이제 대화제 이후에 옮기게 되고 40계단 주변에 도로도 재정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40계단 앞길이 지금의 40계단 쪽으로 도로가 변형이 되면서 40계단의 위치도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40계단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후로 40계단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서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가 만들게 되고 또한 40계단 문화관까지 만들게 됩니다. 2002년에 테마거리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6월 5일 날 공사 착수해서 이듬해인 2004년에
토목공사를 완성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차도와 도로 정비 그리고 쌍신 게이트 조형물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통신 지중화 사업까지 이렇게 벌임으로써 깔끔한 도로가 되었죠. 자, 근대 개항이 되면서 이제 부산은 일본 조개지로서의 큰 중심에 서는 곳이 이 중구 지역이 됩니다. 물론 마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각국 조개지들이 이제 근대 개항이 되면서 각 도시마다 이제 생겨나는데 특히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복로 일원에 일본인 정관거류지가 생기게 되고 광복로를 벗어나 이 동광동 지역 즉 복병산이 있는 자리는 이 조개 부속지로서 빌리려고 일본 사람들이 1885년 5월부터 이곳을 이제 조선정부와 교섭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던 사이에 1892년에 조선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복평산 묘지, 지금 현재 코모도 에스테이트 있는 건물이죠. 과거 서라벌 호텔 자리. 그 뒤쪽에 묘지를 조차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해 5월에 러시아 정부에서 복평산과 사병산, 사병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수동 뒷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매수하려고 조선 정부하고 약속을 받고 이제 관리관을 부산으로 파견을 하고 이 일대를 청량을 해서 표목 즉 나무 말뚝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나무 말뚝을 세우는 것은 이곳이 러시아 조차지다라는 것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복평산은 일본 정부의 복평산에 대한 선정권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인들이 이제 부산으로 진출하는 것을 집요하게 이제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러시아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고 기상대가 있는 복평산 동쪽 지대를 러시아 공사관터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서편 자락에 일본인들 묘지가 있어서 조차를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관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 자리가 현재 중구청 아래에 있는 과거 이제 한성각이라는 중국집 바로 뒤쪽에 이 일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구청에서 이 일대를 매입을 해서 보건 의료와 관련한 어떤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러일 전쟁에서 이제 패전한 이후로 러시아는 그 조선 내에서 큰 힘을 세력을 이제 그다지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20년경에 러시아 영사관도 철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어디가 들어서느냐? 최초 영화사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산의 배우로서 아주 유명했던 이주경을 위시해서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또 유명했던 나훈규, 안종화 이런 배우들이 이곳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나훈규는 환경극도 회령 출신이죠. 우리나라 영화계 초창기 큰 공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뜻을 품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조선키네마에 발을 들여서 이제 운영전, 심청전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온기는 조선키네마 주식회사 2회 작품으로 아리랑을 각색 감독 주역을 하게 되죠. 이 영화는 무려 10년 동안 조선 영화계를 리드할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치어장과 논치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구청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 시티은행 뒤쪽, 그러니까 중부경찰서 뒤쪽에 보면은 부원맨션 조금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청로에서 영성고개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 산자락 아래에서 위로 솟아있는 부원맨션 가기 전에 거기에 조그마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오랫동안 논치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논치시장이냐? 중구 지역의 다른 지역은 논농사가 안 되었답니다. 왜? 개울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쪽 일대는 개울이 흘러내려서 논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논이 있는 언덕, 그래서 논치라 불렀던 곳이고, 그 앞에 해상을 정치망 의장이 있었어요. 여기를 논치의장 이렇게 불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1909년부터 12년 사이에 일어난 쌍산 착평공사 때 이쪽에 있었던 쌍산도 사라지고 논치의장도 사라졌지만 논치시장은 한국전쟁 시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왜? 이 일대에 피난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장입니다만은 지금은 시장의 기능이 거의 멈춰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논치시장 주변에 전킨 기념병원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서양인 의사는 캐나다 출신 의사이자 기독교 청년회 소속 로버트 하디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1881년에 부산에 와서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휴 브라운 부부의 의료 사역도 있었고, 이제 이렇지만 이제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료를 펼친 선교사는 북장로교 소속의 미국 의사 찰스 어빈, 한국 명칭으로 얼빈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894년에 부산에 와서 1903년에 이 정킨 기념병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초량에 세웠다 이러는데 초량이 아니라 영선현, 영선고개. 당시에는 아마 초량과 이쪽 영주동 경계가 그 당시에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산자락을 건너면 인근이고 이래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초량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초량이 아니라 영성고개 위쪽에 세웁니다. 부산 경남 최초의 근대식 사립병원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정기기념병원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지만서도 그 최근에 많은 지도들을 대조를 해본 결과 이 지금 동광동 대동맨션 바로 뒤쪽 길, 그 대동맨션에서 코모도 호텔로 가는 길 쪽 아래에 그 지금 연립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쪽 자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개항이 되면서 부산항에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880년대 미국과 호주 뭐 이런 선교사가 이제 정식으로 입국하기 전까지는 주로 만주지방을 거쳐서 의주라든지 이북지방 이런 곳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선교 활동은 북한 지역,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1880년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뭐 전기항로는 없었습니다만 우편선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용했을 수가 있다고 그런 거죠. 미국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하펜젤러, 윌리엄 베어드, 그리고 호주의 이제 조셉 헨리 데이비스, 그리고 존 맥카이, 안드류 아담슨 등 선교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1880년대 이후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있어 개신교 선교사 정식의 입국은 1884년 9월 20일 알렌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공식 통보를 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한 그런 분을 알렌으로 봅니다. 1884년 9월 20일 알렌으로 보는데, 그는 부산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직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의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견된 것은 1885년, 그러니까 고종 22년에 중국 복주에서 선교하던 영국 성공회 계통의 영국 교회 선교회 소속의 이제 존 월프 주교, 그리고 2명의 중국인 전도자가 함께 부산에 왔다고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부산 지방에서 호주 장로교 선교의 길을 안내했던 인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선교했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89년 7월에 부산에 온 캐나다인 제임스 스카이아트 게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1891년 봄에 북장로교 선교부로 이적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이 게일 선교사가 부산에서 활동했다 그럽니다. 이후에 이제 부산에 들어온 인물이 이제 호주 장로교가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이자 부산 경남 지방을 이제 담당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 복주 지방에서 선교하던 영국 선교회 소속 월프의 한국의 선교에 대한 호소를 듣고는 이제 자원에서 누이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들어왔다고 해요. 89년 10월 2일 부산항에 입항해서 부산을 둘러본 뒤에 10월 4일에 인천을 거쳐서 이제 서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서울에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자신의 활동은 큰 의미가 없다. 이래서 이분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을 아마 걸어서 오는 길을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오는 도중에 너무 무리한 도보 여행을 한 데다가 마침 이때 유행했던 천년도에 감염이 되어서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이 날이 1890년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성여자고등학교 주차장 아래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매장을 했는데 이곳이 후일에 호주 선교사들의 약속의 땅이 되었다. 왜? 데이비스가 묻혔던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 선교사들이 많은 활약을 하게 되고 이어서 미국인 선교사들까지 이곳에서 가세를 하게 됩니다. 1893년 무렵에는 이미 이제 영성고개 일대, 그리고 부산진 범일동과 자천동, 그리고 이 일대가 이제 부산 지역 선교의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영성고개 일대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중심지가 되고 부산지는 호주 장로 선교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인한 다툼을 면에 막기 위해서 장소를 서로 선교 사역지를 서로가 선정을 한 거죠. 어쨌든 그 1909년 부산 지역이 호주 장로의 선교 구역으로 전해지면서 부산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동구 자천동 일대가 호주 선교부의 거점으로 또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당시 호주 선교사들은 교육, 자선, 그리고 의료 사업 이런 부분에 걸쳐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나오죠. 특히 뭐 1895년에 설립한 일신여학교는 호주 그 장로고 선교부의 첫 교육기관이자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으로 여러분들도 또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의료 사업으로 부산 나병원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은 이제 1911년 1월에 개원하여서 올빈 선교사가 이곳에 또 원장을 또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2년에 맥켄지가 그 한국에 와서 나환자 보호병원이었던 상해원, 그러니까 여기는 우암동 옛 외고대학교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맥켄지 목사가 맡게 되고, 맥켄지 목사가 상당히 활약이 컸죠. 이분이 자천동에서 계시면서 이쪽 상해원의 나환자들을 정말 천사처럼 구호를 했었는데, 여기서 난 아들과 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낳자 얼마 안 돼서 죽고, 그 딸 세 명 가운데 두 딸 매란 매혜영이 한국전쟁 시기인 52년에 중국을 거쳐서 부산에 들어와서 자천동에 일신 기독병원을 세운 것이 한국전쟁 시기 전재민을 위한 의료 구호에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역사문화 강좌 오늘 제 10번째 강좌로서 동광동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